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3교시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보내드렸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좀 저조한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요 세 과목을 가지고 이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리고 사회복지 법제론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때도 보면 아주 문제를 잘 풀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봐도 뭐 합격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문제를 푸는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더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학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한 텀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 또 사회복지 행정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을, 요 세 과목을 이제 이렇게 풀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총 우리가 6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아주 잘 풀어주셨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셨어요. 자, 오늘은 제18회,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시험을 본 그 사회복지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3교시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주셨고요.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문제풀이를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쭉 매번 강조를 하지만 이슈앤 사이트에서 지난 2020년 2월 8일 날, 작년이죠? 올해죠, 올해. 올해 이제 2020년 2월 8일 날 시험을 보는 제18회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해서 이슈앤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온 분석 자료를 이 과목별로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그러면 우리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볼 때 기본적으로 3교시에 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또 사회복지 행정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의 3교시째 보는 과목이죠. 지난번에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전에 이제 배웠고, 요번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이제 행정론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미 다 나눠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문제풀이 사회복지 행정론의 분석 자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자료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분석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보면요. 우리 이슈앤 사이트에서 나눔의 집에서 이게 출판한 그런 소 책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의 60%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시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이에요. 사회복지 행정론 첫 번째가요.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은 매해마다, 매 출제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문제가 꼭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론,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 또 사회복지의 행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을 하셨는데 그 교재 기본서를 잘 보시고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행정의 특성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예요.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 똑같아요. 정책의 역사, 사회복지 법제의 역사, 사회복지 법의 역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법의 역사,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이 부분은 역사 부분은 우리가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사회복지 행정이 발전돼 오고 있는가, 또 발전돼 가고 있는가, 이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이것은 제 15회 때는 세 문제가 나올 정도였어요. 15회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제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15회 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횟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현대 조직의 이론이에요. 이 사회복지 행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조직이 중요하죠. 행정 조직. 이 조직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요. 이건 뭐 각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모인 그 조직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에 출발점은 이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 이론을 우리가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도 조직 이론, 전통적인 조직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조직 이론, 이것도 통상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왔고요. 어떤 횟수에는 16회 때는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3회서부터 17회까지 우리가 분석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 조직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식성, 복잡성, 집권성 뭐 요거 있는데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 그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죠.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요것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기획의 특성과 과정 등에 대해서 꼭 이것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왔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조직이 중요해요. 그러면 조직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기획을 해요. 기획. 예? 기획의 특징이 뭐냐?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뭐냐? 기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기획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꼭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획에 대한 특성, 과정이 나왔다면 그러면 기획을 하는 기법이 뭐가 있냐? 기획 기법. 요것도 한 문제씩 꼭 나왔어요. 그래서 기획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그 기획력, 그 기획 기법에 대해서 꼭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행정은 조직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직 이론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더, 한글말로 말하면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리더십, 그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그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론,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매해마다 한 문제 정도 꼭 나오니까요. 리더십 이론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 요것도 매회 한 번씩 나왔어요. 한 문제씩. 인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인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은 물질적인 거죠. 인적 자원은 사람에 대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 이거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회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거죠. 사람을 관리하는 거. 이것이 조직과 리더십과 인력관리, 이게 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슈퍼비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거 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슈퍼비전이 뭐예요? 슈퍼비전? 지도하는 거예요. 조언을 주는 거. 슈퍼바이저. 우리가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비전은 조언한다, 지도한다, 뭐 이런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미 사회복지 실습을 다 마쳤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이 실습생들을 가르치는, 지도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습 지도자. 이것이 슈퍼바이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슈퍼바이저가 지도하는 것을 슈퍼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비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사람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또 리더십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인력자원 관리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또 조직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모형이에요. 예산 모형. 자,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있어야 되죠. 그 조직에는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죠. 돈. 예산이 필요하죠. 그 예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물적 자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하는 모형, 예산 모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요, 평가 유형과 평가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그 교과목이 있는데요. 우리 과목이 있죠.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평가가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회복지 실천 5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처음 해보죠. 사회복지 실천 5단계, 예, 접수 및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사정 단계,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단계, 그 다음에 개입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이 실천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또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요. 행정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가 평가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평가의 유형은 무엇이 있고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평가 유형과 평가 기준은 최소한 2문제씩은 꼭 나왔어요. 2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가 유형과 평가 기준 이 파트를 물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행정론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모델. 논리 모델에 대해서 한 문제씩 매년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 돈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이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 이거 꼭 한 문제 나왔어요. 이거 간단해요. 그래서 전달 체계의 원칙.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매우 중요해요. 이런 거죠. 전달 체계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시도로 내려가서 시도에서 시군구, 읍면동, 클라이언트까지 전달되는 이 전달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달 체계에는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민간사회복지 전달 체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또 예산을 지원해주고 예산을 보조해주고 또 인력을 충원해주고 조직을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의 제반 활동이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또는 이 전달체계의 종류, 민간 전달체계, 공공 전달체계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체계에서도 꼭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왔어요. 매년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전달체계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일반 환경과 가업 환경. 요것은 뭐, 가끔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뭐, 요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사회복지 행정론 제13회부터 17회까지 이렇게 나온 그런, 요것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행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3교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과목이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3과목인데요. 정책론하고 법제론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은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 수립이 되면 또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클라이언트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이슈앤사이트 지난 발행된 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행정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 제18회 사회복지 행정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세 번째 교시 3교시 때 푸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 세 과목 중에서 두 번째 과목이죠. 사회복지 행동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은 1번서부터 25번까지, 또 사회복지 행동론은 26번서부터 50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옳다는 얘기죠. 자, 1번.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그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전환시켜주는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3번은 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그 활동이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4번, 사회복지 가업 수행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요거 맞는 얘기죠. 자, 5번,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을 서비스 급여와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이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전달 체계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2번을 한번 보면요. 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민간 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요, 민간 전달 체계, 공공 전달 체계가 있듯이 이 사회복지 행정은 민간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공공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는 민간 조직을 제외한 공공 조직이 수행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단순히 공공 조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 조직에서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민간 조직 그러면 사회복지 협의회, 뭐 사회복지사 협회,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공공조직은 이 시군구에 있는 시청, 구청, 또 군청, 뭐 이런 것이 있고, 주민센터, 그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것들이 공공조직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어요. 공식적인 조직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또 시청, 군청, 뭐 시도, 뭐 이런 것들이 공공조직이죠.
자, 비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뭐 친구라든가 또래 집단이라든가 어떤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조직 내 비공식적인 조직, 비공식적인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순기능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순기능, 역기능은 반대 기능을 하는 것을 역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오른 것은 이거죠. 자,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 이 비공식 조직, 또래 집단, 친구들, 이웃들, 뭐 이런 사람들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비공식적인 장점은 뭐냐? 이 응집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 아닌 것이죠. 한번 읽어보면요.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파벌이나 정식 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또 의사결정이 하부층에 위임되어 직원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관료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피라미드 조직을 관료제라고 하죠. 꼭지점에 리더가 있고 그 밑에 점점 들어가면서 직원, 뭐 주임, 과장, 부장, 뭐 차장, 뭐 부사장, 사장, 뭐 회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지점을 해서 피라미드식의 조직을 우리가 관료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관료제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아까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료제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28번의 정답은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아니죠. 이 관료제 조직은요, 아주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틈새가 없어. 그래서 위에서 상명하달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 그것을 받아서 일을 하는 형식의 그 기능이 이 관료제거든요. 관료제. 그래서 이것은 관료제의 역기능이 아닌 거죠. 옳지 않은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관료제는 이 창조성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이다. 그래서 요 정답은 2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직 문화. 자,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기관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복지 조직 안에는 조직만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 문화에 대한 설명,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데요. 자, 보기를 보면요. 기업,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조직 문화가 이런 역할들을 해요. 자, 또 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의 상황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조직 문화가 그런 역할들을 해요. 자, 디귿, 조직 구성원의 행태와 인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조직 문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기업 니은 디귿.
디귿, 이 세 가지가 다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0번이에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이거예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 그래서 조직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아까 분석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료제 이론, 또 정치경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목표관리 이론, 또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환경을 강조한다. 생존을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 조직의 내 외부 환경의 역학관계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핵심적인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를 받는다. 또 조직의 내 외부 환경의 역학관계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정답은 정치경제 이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관료제 이론, 이 조직 이론에 있어서 관료제 이론, 정치경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또 목표관리 이론, MBO라고 그러죠. 또 총체적 품질관리, TQM이라고 그러죠. 이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우면서 조직 이론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직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론을 이렇게 딱 보고 요런 30번 문제 유형으로 1급 사회복지사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자, 박스 안에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하면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하셔서 이 조직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30번 문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잠깐 여러분들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좀 충전을 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